50년 역사의 거대 기업이죠. 바로 오라클의 이야기로 오늘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사실 수많은 대기업 고객을 보유한 회사인데 지금처럼 단 하나의 고객, 바로 그 챗 GPT를 만든 오픈AI의 회사의 운명 전체를 건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오라클 하면 데이터베이스, 기업용 솔루션의 절대 강자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이제는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서 오픈 AI라는 배에 거의 모든 걸 걸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그냥 단순히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수준을 넘어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랄까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 도박의 판돈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라클이 오픈AI에 무려 3천억 달러 규모의 AI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시장은 정말 열광했죠. 그럼요. AI가 오라클의 사업 규모를 몇 년 안에 2배로 키울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 가입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죠. 근데 말이죠. 최근 석 달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주가가 무려 32%나 폭락하면서 S&P 500 기업 중에서 세 번째로 나쁜 성적표를 받았어요. 그 급격한 냉각의 진원주는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아, 제미나이. 네. 구글이 챗GPT 성능을 뛰어넘는다고 평가받는 제미나이 3 모델을 출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한 거죠. 여러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니까 오픈AI 내부에서는 코드레드,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코드레드까지요? 네. 그동안 시장을 지배하던 오픈AI의 독주체제에 처음으로 강력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고 그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마치 전염병처럼 오라클에 대한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오픈AI에 그대로 옮겨붙은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깊이 파고들어서 오라클이 직면한 이 막대한 투자와 또 그에 따르는 위험의 실체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왜 시장은 이 파트너십을 시한폭탄처럼 여기게 된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오라클이 왜 이렇게까지 오픈AI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배경이 중요하겠네요. 네, 클라우드 시장에서 오라클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그렇죠. 사실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 빅3 체제에서 오라클은 존재감이 거의 미미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라클은 사실상 후발주자였고 점유율도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자체 클라우드인 OCI의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뭐랄까 킬러 앱이나 앵커 테넌트가 절실했던 거죠. 이미 빅3가 선점한 고객을 뺏어오긴 어려우니까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AI 모델 훈련에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던 오픈AI가 나타난 겁니다. 오라클에겐 놓칠 수 없는 기회자, 사실상 클라우드 전쟁에서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절박함이 낳은 필사적인 선택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오라클의 실적 발표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결과가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그랬죠. 매출은 전년 대비 14% 성장해서 거의 3년 만에 최고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그런데도 시장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 그중에서도 자본적 지출, 즉 CAPEX에 쏠렸기 때문입니다. CAPEX요. 네, 쉽게 말해 데이터 센터 같은 살비 투자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월간은 한 84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라클이 무려 12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금액을 쏟아본 겁니다. 120억 달러요. 예상치의 거의 50%를 초과한 거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간 지출 전망치였어요.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겁니다. 500억 달러? 이 500억 달러라는 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5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 이게 오라클에게는 어느 정도의 부담인 건가요? 올해 오라클의 예상 매출액이 약 670억 달러입니다. 670억 달러? 그러니까 한 해 벌어들일 돈의 75%를 고스란히 설비 투자에 쏟아붓겠다. 이런 선언인 셈입니다. 지난 5년간 이 비율이 평균 17%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그야말로 회사의 명운을 건 베팅이라고 할 수 있죠. 와, 75%? 네, AI 투자의 가장 공격적인 기업으로 알려진 메타조차도 자본적 지출이 매출의 약 36%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오라클의 베팅이 얼마나 과감하고 어쩌면 위험천만한 수준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이런 대규모 투자는 필수적인 것 아닌가요? 뭐 빅테크라면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기업들도 다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투자는 수많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투자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지으면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수십만 개의 기업이 그 인프라를 나눠 쓰는 구조죠. 그런데 오라클의 투자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오라클 측에서는 이 투자가 단지 오픈 AI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오픈 AI를 염두에 둔 투자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면 문제의 핵심이 보입니다. 수주잔고라는 개념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수주잔고? 네, 공식 용어로는 잔여 이행 의무라고 하는데요. 계약은 체결됐지만 아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매출로 잡히지 않은 미래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예약둔 매출이군요. 이게 많으면 앞으로 벌 돈이 많다는 거니까 좋은 것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라클의 수주잔고는 무려 5,230억 달러에 달합니다. 5,230억 달러요? 네, 현재 연간 매출의 거의 9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다른 기업들이라면 이런 계약 하나 따내려고 정말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걸 위험 신호로 해석하고 있어요. 연간 매출의 9배라니 어떻게 보면 향로 9년치 먹거리를 미리 확보한 것처럼 들리는데 왜 이게 위험 신호가 되는 거죠? 좀 과민 반응은 아닐까요? 그게 바로 이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이 5,230억 달러라는 잔고의 절대 다수가 단 하나의 고객, 즉 오픈 AI와의 계약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에 연결해보면 그 위험성이 뚜렷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픈 AI의 또 다른 주요 파트너이자 경쟁 클라우드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주잔고는 연간 매출의 약 1.4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고객에게서 골고루 미래 매출을 확보한 반면에 오라클은 거의 모든 미래를 오픈 AI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버린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오라클의 주가가 왜 오픈 AI의 소식 하나하나에 그렇게 민감하게 널뛰기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은 마치 2000년대 초반에 단 하나의 통신사인 AT&T의 아이폰을 독점 공급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그 파트너의 변심에 회사의 명운이 좌우될 뻔했던 애플의 초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네요. 물론 지금 오라클과 애플의 위상은 다르지만 한 고객에 대한 극단적인 의존성이라는 점에서 본질은 비슷하죠.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질문은 하나로 귀결되네요. 과연 오픈 AI가 그 막대한 계약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느냐?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의 제미나이나 엔트로픽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챗GPT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월가의 분석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D.A. 데이비드슨의 분석가 길 루리아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죠. 오픈 AI가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새로운 인식 속에서 오라클은 오직 오픈 AI를 위한 시설을 짓기 위해 막대한 돈을 빌리는 이 미묘한 균형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요.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한 질문이네요. 고객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그 고객만을 바라보고 수십조 원의 빚을 내서 공장을 짓는 꼴이니까요. 만약에 오픈 AI가 미안하지만 우리 사업이 생각처럼 안 돼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나오면 오라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지어진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은 순식간에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겠죠. 다른 고객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엔 오픈 AI가 맺은 계약 규모가 너무나도 압도적이니까요. 그런데 오라클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지난 1년간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 넘는 현금을 소진했고 현금을 제외한 순부채는 약 88억 달러, 110조 원이 넘습니다. 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쟁사들이 막대한 순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상황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경고등을 켠 겁니다. 무디스까지? 네. 무디스가 보고서에서 오라클은 투자 등급의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중에서 오픈 AI에 대한 노출이 가장 크고 신용 지표가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을 강력하게 경고한 셈입니다. 제가 만약 오라클 주주라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내 돈으로 지은 초호화 빌딩의 유일한 세입자가 갑자기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벌써부터 돈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정작 그 돈이 제대로 회수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물론 오라클 경영진은 투자 등급을 반드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도 전에 막대한 현금이 한쪽으로만 계속 흘러나가는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거죠. 돈은 지금 당장 나가는데 그 돈을 벌어다 줄 고객의 미래는 갈수록 안개석이다. 네,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라클은 클라우드 전쟁의 후발주자로서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오픈 AI라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파트너에게 회사의 미래를 건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일으켜서 AI 데이터 센터라는 판을 깔고는 있지만 정작 그 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핵심 고객의 미래는 구글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오픈 AI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AI 시장 전체의 수요가 예상보다 꺾인다면 이 천문학적인 투자는 오라클의 심각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죠. 결국 오라클의 도박은 클라우드 전쟁에 뒤늦게 참전한 지각생이 AI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잡을 수 있었던 동아줄이 하필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썩기 쉬운 밧줄이었던 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재무 리스크를 넘어서 거대한 기술 전환기에 2등, 3등 기업이 선두를 따라잡기 위해 어떤 전략적 딜레마에 빠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뒤처지는 길, 아니면 위험하지만 역전의 기회가 있는 길. 네, 그 갈림길에서 오라클은 후자를 선택했고 이제 시장은 숨을 죽이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혁명이 산업 전체를 뒤흔들 때 기존의 거대 기업이 그 흐름에 올라가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혁신을 위해 감수해야 할 위험의 크기와 생존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정성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오라클의 사례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